아직까지는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다른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된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히토류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방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중국 과학원이 있는데 제일 큰 나온 게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는데 이 점유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저는 산업연구원에 제가 2002년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거는 이제 고령화 관련된 쪽,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뭐 전 세계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지만 연구원이라는 데가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그렇게 뭐 한 분야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뭐 미중 갈등도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도 연구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 경제나 이런 그 다양한 문제 그리고 요즘 나오는 특히 또 미중 갈등 문제는 제 그 주 담당 업무와 관련 없이 또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히토류가 전략 자원이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히토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한 17개 원소인데 글자 그대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광 그러면은 금광에서 이렇게 금이 주로 나오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뭐 어떤 광산, 구리 광산 그러다고 구리만 딱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게 좀 섞여 있긴 마련인데 히토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특정 광물, 예컨대 지금 현재 히토류 중에서 굉장히 비싼 게 뭐 디스프로슘이라든지 터비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광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많은 양을 캤을 때 조금 나오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히토류, 레어 얼스라고 하죠. 네, 히토류라고 부르고요. 히토류를 크게 경히토류하고 중히토류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경히토류는 좀 양도 많고 가격도 좀 쌉니다. 대표적으로 세륨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거의 구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많아서 가격이 이제 비싸지 않고 근데 이제 비싼 거는 이제 중히토류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스프로슘이나 터뷴 같은 건데 이게 용도가 조금 달라요. 경히토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우리 그 핸드폰이나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을 좀 더 밝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쓰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나 자석에도 쓰이는데 그 좀 더 고온에 견디고 좀 더 자력이 강한 거는 중히토류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첨가물이죠. 디스프로슘하고 뭐 많이 이제 좀 귀에 익은 게 뭐 스칸듐이나 이튜듐 이런 것들은 좀 아마 귀에 익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글자 그대로 히토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광물들을 쭉 보면은 발음하기도 좀 힘든 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히토류 중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 게 뭐 전기차 같은 경우 그 모터는 상당히 고온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자력도 강해야 돼요.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전투기 엔진 그리고 이 군사 무기 같은 경우도 같은 무게에서 강도를 훨씬 높이는데 주로 중히토류가 많이 쓰이고요. 위성 쏠 때도 이 히토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사실 이게 이제 원래는 미국이 히토류를 많이 생산했었죠.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체 히토류의 뭐 거의 한 60% 가까이로 추정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히토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넓은 지역에서 많은 양을 이제 해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 오염도 심하고 할 때 그 시기쯤에서 이제 중국에서 해외 광산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또 중국 내에 자체 매장량도 많죠. 그래서 히토류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덩샤오핑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정확히 다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자원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덩샤오핑이. 그러면서 이제 히토류 개발에 상당히 박차를 가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값싼 히토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에서 대부분 포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전 세계 뭐
정제해서 판매하는 걸로 따지면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90%까지 가고 있는데 90%를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중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중일 갈등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 중국이 꺼내는 카드가 우리가 히토류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첨단 산업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그런 다른 광물이 없는 상태, 다른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말하자면 좀 강력한 지화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세계 공급망에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미국도 히토류를 많이 생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중국이 독점하게 된 건가요? 저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유가 환경 문제하고 채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일단 많이 오염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유일한 광산입니다. 히토류 광산 중에서는. 근데 이게 원래는 과거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히토류를 여기서 주로 제일 많이 나는 게 유로품이라는 건데 유로품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여기서 이제 뭐 방사능 물질도 많이 나오고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니까 2002년도에 광산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환경 기준을 다 맞추고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채산성을 못 맞춘 거였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2017년에 재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마운틴 패스를. 그러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외에도 핀란드에서도 히토류 생산 많이 했었어요. 근데 90년대 후반에 중반인가 후반인가 들어오면서 핀란드도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광산은 히토류뿐만 아니라 구리건, 금이건 뭐든지 다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걸 싸게 가지고 오니까 다른 데가 다 무너진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중국이 WTO 체제에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세계 공급망 체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일 수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약간 더럽고 위험한 일은 그럼 중국에 맡기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환경 오염을 감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환경 문제 그러면은 아니 뭐 환경 문제 그럼 되게 막연하죠.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그 땅에 보면은 토륨이나 우라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량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광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땅을 파내면은 거기서 분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게 이제 그 방사능 물질들이 주변에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히토류 광산 주변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건강에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뭐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캤다고 해서 땅에서 캔 걸 갖다가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뭐 사금 같은 거야 모래에 넣고 이렇게 섞으면 나오니까 그건 환경 오염이 별로 없지만 이 흙 속에 묻혀 있는 거는 그거를 정제를 하고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독성 물질이 들어가는데 주로 산성이에요. 황산에다가 막 황산을 들이부어 가지고 그걸로다가 정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산성 폐기물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독성 물질들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요. 이게 이제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그걸 다시 중화를 시키려면 염기성 물질을 또 넣어야 돼요. 수산화나트륨을 또 잔뜩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 폐기물, 염기성 폐기물 아주 독성 물질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다시 중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사실 상당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환경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변에 좀 이렇게 오염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요. 1톤의 히토류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6만 3천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양이라는 게 도저히 이거는 제가 뭐 그쪽 광산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얼마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1톤이라는 게 물론 많은 양이긴 하지만 그걸 할 때 이 나오는 배출량이 뭐 거기다가 독성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0만 리터의 산성 폐기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만 리터면은 그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1톤 생산하는데 그 정도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쓰는 히토류를 다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폐기물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땅에 흘려보낸다든지 하면 그 주변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재료연구원이 희토류 없이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사실은 희토류가 이제 대체제가 제가 아까 없다 그랬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 대체 소재들이 있기는 있어요. 희토류뿐만 아니라 광물들의 대체 소재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더 비싸요. 이제 희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석에 희토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무희토류 자석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자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엔진이나 이런 데는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재료연구원에서는 뭘로 만들었냐면 망간하고 비스무스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은 이제 양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무희토류 자석에 비해서는 성능이 훨씬 개선된 이제 자석을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노바텍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여기하고 지금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고 아마 좀 있으면 양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석이라는 게 꼭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데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그 희토류를 꼭 써야 했던 거. 그전에는 그냥 무희토류 자석을 쓰는 거의 범위가 지금보다 좀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중희토류 중에 일부의 수요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이걸로 이제 완전하게 대체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소재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면은 희토류 의존도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희토류 외에 희토류는 아니지만 흑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석에 보면은 이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흑연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천연 흑연을 쓰는데 그것도 다 수입을 해서 쓰고 그것도 중국의 그 공급망이 그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인조 흑연이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차에 들어가면 소음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안 쓰고 있지만 그것도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가격도 더 낮추고 소음도 더 낮출 수 있다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가 부분 대체는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바로 상용화돼서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깨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천연 희토류를 완전 대체할 만한 성능과 가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희토류 무기화를 가장 먼저 그 위협을 받고 준비를 시작한 데가 사실 일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2010년도에 그 센카쿠 열도 그 분쟁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중국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영해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중국 배를 납포를 해서 선장을 억류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희토류를 딱 차단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선장을 석방을 하고 일본이 완전히 그때 당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2월 초에 그 뉴욕타임스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 관료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의 상무성에서 그 에너지를 담당하는 분인데 희토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희토류라는 게 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리는 없는데 공급망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중국에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서 중국하고 이제 무희토류 자석도 많이 이제 거기 일본에서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무희토류까지는 아닌데 자석에 그 아까 말한 디스프로슘 같은 거를 3분의 1만 넣어도 똑같은 자력을 낼 수 있는 자석을 일본에서 이미 개발을 했죠. 그 대표적으로 뭐 도요타나 뭐 TDK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합쳐서 아마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희토류를 압박하면 우리는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소재 산업 일본이 제일 강한 게 소부장이니까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로다가 중국을 거꾸로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일본의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에너지 연구소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 하다가 근데 그분이 그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과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 특유의 약간 그 절제된 표현을 썼는데 미국은 준비도 안 해놓고 왜 싸움 걸었냐 약간 이런 식의 질책을 하는 그 논조가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서 다른 공급망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2017년부터 이제 마운틴 패스 다시 재가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대체 소재 개발에도 이제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중국의 히토류의 그 영향력이 한 10년쯤 지나면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서방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중국 과학원이 있는데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제일 큰 그 이공계 연구소죠. 베이징에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는데 2035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점유율이 30% 이내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과학원에서 나온 얘기고요. 2040년이 되면 20%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히토류라는 게 단기적으로 대체가 되거나 이러진 않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강력한 카드인데,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약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던 도시광산 산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PC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다 광물들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 광물은 석유하고 달라서 석유나 뭐 가스 이런 거는 쓰면 없어지지만 이거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다시 추출해내는 건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동안 채산성이 약해가지고 도시광산이라는 게 굉장히 부분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오래된 PC에서 금 조금 띄어내는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게 그 플래시 줄 히팅이라는 공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도시광산도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거 막 띄어내고 하는 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띄는 게 아니라 이것도 화학약품을 잔뜩 써고 전기를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좋았는데 이 플래시 줄 히팅으로 하면은 그 전기 사용량도 그렇고 산성 용액도 그렇고 물도 거의 안 쓰면서 순간적으로 팍 가열을 해서 그걸 띄어내는 그런 거의 추출을 해내는 이런 공법이 나왔어요. 이게 미국의 라이스 대학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히토류, 천연 히토류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든가 자기네 동맹국 내의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서는 도시광산 산업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활발해지겠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광산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게 상당히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고 이래가지고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잘해도 지금보다는 히토류 수입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래도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당분간은 중국의 히토류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한 5년쯤 지난다 그러면은 많이 약화될 거고 중국에서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중국도 느껴요.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서 힘을 쓸 수 있는 거. 뭐 중국이 뭐 다른 쪽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 히토류에 대해서만큼은 그 중국 과학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그래서 그런 약간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 특히 서울과 한강 같은 공간을 동경하면서 강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박사님 보시기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 동경을 넘어 어떤 신호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확대 해석을 조금 자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체제가 생각보다 강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도농 간의 격차, 뭐 그 지역 간의 격차는 전 세계가 다 있지만 중국은 정말 극단적이거든요. 동부연안하고 또 이제 시골 지역하고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러다가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가 나온 게 거의 20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요새 그런 것들이 자꾸 확산되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걸 과정을 보면은 댐이 와 저렇게 조금 불안한데도 안 무너져요. 굳건하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바늘만한 그 틈만 생겨도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은 굉장히 겉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피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통제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나올지 그 시점을 예상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체제가
과거의 소련하고는 또 전혀 다른 체제거든요. 과거의 소련은 완전한 공산주의고 중국은 또 경제는 약간 자본주의 체제를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통제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저도 이제 그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처음이고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겪는 거죠. 그래서 저게 어느 시점이 위험 신호냐 이거를 지금 알아내기는 너무나 어렵죠.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위험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 유럽병, 뉴욕병처럼 선진국을 부러워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겪는 서울병은 왜 더 위험하고 체제에 부담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뉴욕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뉴욕처럼 잘 살아야지 하는 거지 체제를 뒤바꾸겠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은 있어도 이게 체제에 대한 도전까지는 잘 안 나가는 건데 중국에서 이게 만약에 서구식 어떤 풍요로움, 개인들이 각각이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체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개인의 어떤 희생 그리고 그런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욕망을 조금 자제하고 이러면서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몰입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 지도부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개개인이 누리는 풍요로운 소비보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강국. 지금 중국이 꿈꾸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걷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 자금을 주로 어디에 투입하냐면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아니면은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첨단 제조업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를 선임국장을 하셨던 메데이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죠. 근데 그분이 쓴 글에 기고를 한 글에서 보면은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 지금 말고 이제 과거의 독일 딱 보면은 기술력으로 제조업으로 앞서가는 그러니까 소비를 사람들이 막 하고 이렇게 미국처럼 저렇게 좀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는 딱 어떤 절제된 개인들의 욕망이 절제되고 거기서 국가 단위의 아주 첨단 산업을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이러한 모델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다 억제를 하잖아요. 사교육은 아예 없앴죠. 예, 사교육을 아예 없애고 그래가지고 청년 실업이 높아진 것 중에 사실 사교육 없앤 게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사교육을 완전히 금지시키면 청년 실업 많이 올라갈걸요. 그 학원 강사들 다 어디 가시겠어요. 중국도 그게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좀 의도적으로 거품을 줄이는 중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약간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억제를 하지만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첨단 부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인의 희생의 바탕을 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저는 그래서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중국이 국제적인 영향도 넓혀가면서 또 첨단 기술에도 많은 성과를 내면서 왔는데 저게 몇 년 더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너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닌데 정말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저게 저렇게 가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선가는 뭔가 불만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뭐 예측이나 전망의 단계가 아니라 그건 거의 뭐 이제 예언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굉장히 강하게 아주 또 일관되게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힘은 있는데 그 안에서 불안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거라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불안 요소는 쌓여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서울병 같은 감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체제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위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강한 검열 통제 애국주의로 대응하는 걸까요?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죠, 사실은. 예, 이미 그러고 있고,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중국에서도 지금 소요도 많이 나고 시위도 나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거 좀 고쳐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씩은 용인을 해요. 근데 만약에 체제 비판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절대 용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로 어떻게 보면 뭐 당근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정신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외교적 성과. 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 성과를 냈다. 이제 미국하고 싸워도 안 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첨단 기술에서 어떤 성과가 났다.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중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왜 국뽕이라 그러죠. 그런 걸 갖다 계속 주면서 젊은이들 중에서 그래서 또 오히려 그거에 경도되는 층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발하는 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사회인데 이게 지금까지 또 버티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이거에 중국이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게 과연 금방 그럴지 어떨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의 미중 갈등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체제 경쟁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고 이미 그거는 저는 거의 한 7, 8년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그러니까 시진핑 2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체제 경쟁을 저는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중국이 이제 행보를 좀 저는 약간 불안함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중국 입장이라고 봤을 때 낙관적인 것과 그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같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봐야지. 그러니까 요새 보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보면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중국의 지금 이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만 쭉 보고 있으면은 금방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은데 또 불안한 요소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커지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중국의 그 변화를 갖다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도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치적 불만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의 에너지 자체가 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성장이 꾸준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도 그 얘기를 해봤어요, 직접. 근데 뭐 중국 지도부에서 요새 뭐 부패 스캔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패 스캔들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체제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뭐 SNS도 제대로 못하게 통제하고 강력한 통제 사회고 그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요. 다른 나라 가면 그렇지 이렇게까지 통제 안 한다는. 아니 전 국민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국민들을 다 통제하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 중국인들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의 답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위에서 아무리 많이 뭘 부패를 하건 그런 통제를 하든 간에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는 그냥 오케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요즘 보면은 그게 좀 불안해졌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수출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체제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영원히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제 중요한데 다만 단기간에는 그래도 체제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요새 뭐 시진핑 주석의 그 권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설령 그 권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사람이 왔으면은 중국이 정책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안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멈추질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도 뭐 그 관세를 엄청나게 높게 중국에 매기고 이랬었어요. 다만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했을 뿐이죠. 근데
때리는 건 똑같은데 말만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장기간 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체제가 당장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만 이것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아마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율이 이제 1,4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요? 저는 그 환율 자체는 이제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환율 자체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고 심각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80년대에 보면은 뭐 700원에서 800원대였거든요. 환율이 달러당.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못 사냐 한번 그러니까 달러 표기 자산이나 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못 사냐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은 뭐 그렇게 변동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맞죠. 그건 맞는데 그리고 또 환율이 이렇게 이제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은 수출에는 도움이 되고 또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300원에 바꾸느냐, 1,500원에 바꾸느냐 이러면은 뭐 외국 사람들이 오기에 한국 물가가 싸지는 거니까요. 관광하고 수출 쪽엔 도움이 되죠. 근데 어려운 쪽이 어디냐면은 이제 수입을 하는 거, 원자재를 특히 많이 수입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뭐 먹는 것도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민들의 물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어려운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1,400원대에서 더군다나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내년 한 상반기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통화의 수요 공급에서 원화에 대한 공급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수요에 대비.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저는 이제 좋지 않은 신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해외에서 볼 때 약간 이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을 해야죠.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뭐 한국 사람이 원화 써야지 뭐 어쩌고 여기서 달러 쓸 수는 없는 건데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요새는 꼭 그러니까 좀 자산을 이제 구성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보면요. 뭐 부채 비율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80년대에는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을 때는 2차 대전 직후예요. 그때가 120%였는데 그 이후에 확 떨어져요. 그때 뭐 2차 대전이야 워낙에 이제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가지고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긴축 재정을 하고 세금을 뭐 올린다든지 그리고 지출을 줄인다든지 하면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떨어뜨려가지고 20-30%대를 유지하면서 80년대 초반까지 한 30%로 가다가 이게 2000년에 왔을 때는 60%로 올라가죠. 60% 중후반대로 쭉 가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00%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120%를 넘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전 세계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보면요. 2008년도에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폐 자체에 내재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근데 대신에 이건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겉보기의 크기는 똑같죠. 하지만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그 신뢰의 가치는 서서히 내려간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거에 로마 때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에 은화를 발행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는데 이 은화의 함량이 97%였는데 이게 로마가 망할 때는 3%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화는 똑같이 있는데 점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데 뭐 일본이나 거기서도 보면은 한 왕조에서 이제 통화를 만들 때 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는 자주 보이거든요. 동전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폐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크기는 그대로 있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좀 자산 구성을 이제 뭐 요새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금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발행량을 손댈 수 없는
인위적으로 손댈 수 없는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원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좀 자산을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뭐 주식도 그렇고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금 같은 현물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게 분산, 그러니까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좀 분산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환율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평가 절하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원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넣는 것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에 좀 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다 집어넣지 말고 좀 다양화시키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외환위기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환위기가 왔을 때 뭐 외국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겪었죠. 97년, 98년에. 근데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외환위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IMF 우리나라 받았을 때 그런데 뭐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다 마찬가지예요. 그 그리스도 그랬고 일단은 긴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을 갖다가 과감하게 잘라내고 기업에서도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쩔 수 없긴 해요. 국가가 파산했으니까 다 같이 힘드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보면 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았고, 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구조조정안을 못 받아들여서 막 시위도 하고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유 자산의 상당수가 해외로 팔렸습니다. 자산 매각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보면은 그러면서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그 투자한 지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정말로 이런 거는 절대 못 건드린 거다 싶은 것들도 외국인들 지분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전 세계가 그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빨리 벗어나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엔 큰 이유가 그때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할 때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 벤처붐도 있고 하면서 뭐 성장도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 와중에 흩어지지 않고 잘 뭉쳐가지고 또 잘 이제 극복을 노력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 그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운도 따른 거고요. 근데 물론 그런 운이 따라도 그 노력을 안 하면 못 잡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이제 운도 따르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보면은 계속 그 상태에서 또 가고 하면서 회복을 이제 멕시코는 그래도 나중에 나프타 들어오고 해서 좀 나아졌긴 했는데 그 크게 그 이후에도 고속 성장은 못했죠. 여전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거는 뭐 외환위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외환위기를 습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리스가 그나마 좀 모범적으로 그래도 부채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많이 줄인 상태인데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높지만 그래도 많이 줄이고 작년에도 재정 흑자를 냈거든요. 그리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 내부에서 이제 그리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과정은 상당히 지금도 고통스러운 과정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했죠. 공공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고용을 해주고 복지도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 경제는 조금 더 이제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많은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위기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성장 기조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환율도 지금 불안정해서 이제 물가도 자꾸 소비자 물가도 이제 더 올라가는 우리가 당장 뭐 음식 재료들도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잖아요. 밀가루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부채까지도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건 맞는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고령화라는 이 인구 구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와 유럽의 초고령 사회, 일본의 초고령 사회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 고령층의 비율,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층으로 보잖아요. 근데 65세 중에서도 65세하고 그럼 100살하고 같나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전기 고령층하고 후기 고령층으로 나누는 게 대략 75세예요. 왜 나누느냐? 대략 7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더 아파지고 건강에 더 크게 악화되고, 요새 65세를 솔직히 길 가다 보면은 그 누가 노인이라 그래요. 전혀 노인이 아니죠. 75세를 넘어가면은 이제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 복지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병비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내에서 지출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고령 사회라고는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폐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사회예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부채 비율이 지금 높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출을 자꾸 늘리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정리를 좀 약간 중구난방이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서 민생이 이게 좋지가 않고 활력이 좋지가 않고 또 하나 그다음에 환율의 불안정성 때문에 또 이제 물가에도 불안한 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재정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 자영업의 위기는 좀 더 저는 이건 정말 위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가는데 거기다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그 전자상거래나 이런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기존의 자영업자들,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패턴 변화.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끝날 거냐?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자영업자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등 세금 부담으로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부유층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요거는 너무 그 민감한 주제라 되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주변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높은 거니까 다른 세율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는 맞고요. 상속세 없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이제 90년대 후반에 상속세를 없앴죠.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정말 상속세를 없앴고 근데 없애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없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상속세를 높였다가 그랬더니 이제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막 기업이 본사를 옮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상속세를 낮춰가지고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이게 상속세를 없앤다 하더라도 요새는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자산을 해외에 좀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분들도 뭐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세금 구조라면은 그것이 더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다른 것 개인 상속도 그렇지만 기업을 상속받는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주식을 팔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는 경우는 이거는 좀 많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기업을 상속받으면은요 7년 동안 그 기업을 유지하면은 세금이 면제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미국도 주식을 상속받으면은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팔 때 내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격이 오르면은요. 오른 거는 자기 소득으로 보고 자기가 상속 받을 때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IMF가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제2의 금융위기가 내년에 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제기구의 전망들이나 뭐 여러 기관들,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이제 성장을 더 할 거로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97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게 첫째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죠. 근데 97년도에 그때 보면 한창 떨어졌을 때는 3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차입 구조가 그러니까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요. 차입 구조예요. 그 당시에 90년대 중후반에 보면은 대학생들 중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회사가 종금사였어요. 종합금융인데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단기 차입을 해와요.
근데 금리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더 싸니까 달러를 단기 차입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그보다 높은 이자로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정말 앉아서 돈 버는 데였고 그러니까 연봉도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종금사라는 게 다 없어졌죠. 그리고 종금사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선 단기 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달러를 이제 인출을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근데 그렇다고 외환 보유고도 얼마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도가 발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 적자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죠. 그런 와중에 달러가 들어올 구멍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보유고도 그때보다 훨씬 많고 지금도 물론 단기 차입이 있지만 그 당시랑 비교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당장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저성장 기조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뭐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가 장기적으로는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선진국인데도 국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이제 성장이 굉장히 저하가 됐죠. 유럽이 전체적으로.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저하가 됐고 근데 이게 그냥 기업들이 조금 성과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요새는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불황일 때 나 홀로 호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 미국 경제를 쭉 지금도 보면 이끌고 있는 거는 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선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그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인데 그런 거랑 필적할 만한 기업이 과연 유럽에 있느냐 봤을 때 유럽에는 아직도 가면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은 뭐 벤츠, 루이비통 뭐 로레알 다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첨단 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ASML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덴마크의 노르디스크인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정말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뭐 AI 쪽에 뭐 미스트랄 AI나 아니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유럽을 이끌 정도의 그런 정도 영향이 되느냐는 거죠.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만큼 그렇게 영향력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힘이 있는 기업들이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주력은 미국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이 그렇게 침체를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구 구조도 있어요.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재정 부담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 잘 분석이 안 된 건데 이 고령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 아무래도 젊은 층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젊은 층들이 그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에 대한 수요 폭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활력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그런 면에서 유리한 게 이민이 계속 오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유럽보다는 문제가 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됐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는데 특히 중국이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유럽이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 20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중국 의존도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침체가 되니까 유럽에서 있는 이제 그 말하자면 메이드 인 EU라는 제품들이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중국 무역 적자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국가의 재정이나 사회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조금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게 이제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역시 유럽이 좀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유럽이 좀 미국보다는 더 가치를 많이 두죠. 당연히 중요하죠. 복지 중요하고 환경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의 모든 거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가치, 비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은 그게 제가 보기엔 비경제적 가치로 너무 많이 치우쳤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건 다 버리라는 거냐 이러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다 중요한데 과연 이게 적정선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건지 요걸 한번 보시면은 저는 유럽이 약간 그런 면에서 선택이 좀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걸 요구한다. 이러면 이건 모순된 거죠. 그럼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경제적 가치 요구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다른 가치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 그러면은 그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유럽은 거기서 그 적정선을 좀 찾는데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 뭐 아직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복지가 많은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복지가 국가 부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복지는 왜 경제를 위협하게 된 걸까요? 복지하고 그냥 프랑스는 보면은 이제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프랑스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뭐 프랑스 그러면은 문화나 아니면은 뭐 패션, 뭐 화장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의외로 제조업 경쟁력 강해요. 프랑스가 민항기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에어버스. 물론 이제 합작이긴 한데 그 프랑스가 주도가 돼 있는 거고. 그 전투기 엔진보다도 더 만들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민항기가. 규모가 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건데 제가 뭐 항공산업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뭐 혹시라도 틀린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게 맞고 그리고 뭐 오래전부터도 뭐 자동차도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도 뭐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데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프랑스의 문제는 뭐냐 단점. 일단은 강성 노조가 프랑스의 노조는 뭐 우리나라도 강성 노조 많은 지적을 받지만 프랑스는 더 심하고요. 일단은 거기다가 규제가 어마어마합니다. 뭘 하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나 환경 보호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 보호 뭐 하면서 뭐 대형마트 우리나라도 규제 많고 이러지만 프랑스 가보면은요 그런 거 정말 심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 지금 굉장히 심해. 재정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때 바이루 총리가 이제 뭐 프랑스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산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가지고 뭐냐면 약간 긴축안이에요. 근데 긴축안을 제시했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신임 투표를 했는데 이제 불신임이 되면서 총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근데 그런 일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는데도 긴축안을 제시하면은 이게 이제 부결이 되고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이미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프랑스의 부채는 정말 심각한 게 부채 자체도 굉장히 높고 일단은 11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54%입니다. 물론 추정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 50% 중반대예요.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40% 중반대였는데 50% 중반대로 올라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요. 미국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설령 외국인 비중이 높아도 기축통화국이니까 좀 사정이 다른 거고요. 일본이나 중국은 자국 내에서 소화하는 비중이 95%예요. 뭐 추정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90에서 95%. 근데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자를 절반 이상을 해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이런 상황이니까 재정이 이게 정말 계속 악화 일로로 있죠. 지금 뭐 당장 정말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죠. 프랑스가.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사람들은 긴축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정치권은 아주 강하게 분열돼 있고 이 정치 분열도 굉장히 심각해요. 프랑스가. 이러다 보니까 파퓰리즘 경쟁으로 자꾸 빠지고 우리나라에서 왜 프랑스의 극우 정당 그래서 르펜이 이끄는 국민 전선을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데 극우 정당이 복지 늘리겠다 그러고 예산 더 쓰겠다 그러는 게 어떻게 저는 극우 정당이지. 그러니까 강력한 내셔널리즘이다 이건 강력한 민족주의 이런 거는 맞는 표현인데 극우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프랑스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프랑스가 이류 국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같은 복지 국가였던 스웨덴은 개혁에 성공했고 프랑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다고 보시나요? 스웨덴하고 제가 덴마크 사례를 좀 봤거든요. 보면은 90년대에 과거의 복지 체제 가지고는 더 이상 좀 유지가 어렵다 이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요. 여당 야당이 만나가지고 긴축안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금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 바꿔요. 틀을 통째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플렉시큐리티라 그래서 노동자의 해고,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데 대신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직업 안전 훈련이라든지 뭐 직업 재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강화하고 그래서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서 플렉시큐리티라는 모델,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나온 모델이 있는데 이게 됐어요. 프랑스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프랑스 한심하다가 아니라 웬만한 나라는 대부분 실패해요. 근데 스웨덴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이게 됐거든요. 그 나라들이 왜 어떻게 이걸 성공했는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그대로 적용은 어려워요. 거기는 이제 인구도 작고, 그 다음에 과거의 바이킹 시절부터 이렇게 나누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전통들도 강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 타협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적용되는지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이런 거는 좀 부분적인 도입을 해볼 수 있는 거 있을까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회적 타협은 위에서 누군가가 제도를 아무리 잘 짠다 그래도 국민들 간의 타협이 안 되면, 사회적 타협이 안 되면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언론에서도 그 과정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그렇게 이제 개혁을 잘 성공해 놓고 요새 이민자 문제 때문에 다시 좀 꼬꾸라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민자를 너무 과다하게 받으면서 그 이민자의 2세대들이죠. 이민자 1세대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난민 1세대는요. 사회에 와서 아무리 자기네가 그 사회에서 가장 이제 소득이 낮은 층으로 가고 한 지역에 몰려 살면서 좀 차별을 받는다 해도 난민 시절보다 훨씬 잘 사는 거니까 불만이 크지 않아요. 근데 2세들은 달라요. 2세들은 나도 똑같은 스웨덴 사람인데 왜 우리만 2등 국민이야?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지금 그 이민자 2세대들 횡단을 조직하고 코펜하겐이 아니라 스톡홀름이 유럽에서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재정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개혁을 90년대 후반에 성공을 했는데 잘 가다가 요즘 들어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과연 스웨덴이라면은 이것도 타협에 성공해낼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큰 관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면 한국도 조선 반도체 같은 오래된 주력 산업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경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활력이 서서히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뭐 주력 업종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뭐 조선, 과거에 보면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식이었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과거의 주력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정말 첨단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나였지만 지금 SK하이닉스도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뭐 계속 그래도 가고 있는데, 조선도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고, 또 미국의 공급망이 아니라 중국하고 하더라도 양적으로는 밀리지만 최첨단 제품에 있어서는 뭐 기술 경쟁력은 또 많이 앞서 있고요. 많이들하고는 말 못해도 작은 앞서 있는 상태고, 이 외에 새로운 게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방산,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경제를 뭐 이끌 정도는 아니겠지만 문화 산업도 그렇고요. 뭐 K컬처 이러면서 그거에 동반된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좀 조금씩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 사회 분위기가 많이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동력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경쟁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원천 기술이 신약 개발 쪽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뭐 신약 개발 같은 거야 뭐 원래 그 세계 메이저 기업 몇 개가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뭔가 AI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글이나 뭐 이런 데를 어떻게 이기냐 그러는데, 그 AI 전체 라지 랭귀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그걸 활용하는 서비스,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특화돼서 어떤 스몰 랭귀지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특화되는 거.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응용 기술 쪽은 상당히 그동안 보면은 좋은 성과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약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옛날처럼 막 일하는 시간을 잔뜩 늘리고 이러기는 어려운데, 그러한 그 활력을 높이려면 일단은 규제부터 많이 이제 좀 개혁을 해야 되고요. 제가 뭐 방송 나올 때마다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 최고의 인재들 의대 다 가고 IT 기술 이렇게 좋은데 왜 스마트 헬스는 안 되냐. 이건 사실은 규제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늘 얼리 어댑터였는데 우버 택시가 지금 우리나라 우버 택시는 우버 택시가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타는 우버 택시랑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말 그런 규제 개혁이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기업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활력을 이제 억제할 만한 그런 제도들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는 나라의 특징은 역시 금융이 발달한 나라예요.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자체가 워낙에 관치금융이고 그다음에 금융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 관행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뭐 성과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에서 이제 나가는 게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그 공공자금이거든요. 엔젤 투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나갔을 때 돈을 투자할 때 보면요. 당장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봐요. 담보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의 미래 가치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의 안 해줘요. 그다음에 지식 자산에 대해서 거의 평가가 안 돼요. 다 물적 담보하고 당장의 실적 위주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장하는 거죠. 근데 이 상장을 할 때도 보면은 너무 실적을 따져요. 근데 스타트업이 실적이라는 게 별로 없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돈을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세컨더리 시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커져서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시 사가는 거죠. 그리고 초기 투자자는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잘 되는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그렇게 유니콘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트업이 쭉 가서 성장을 해가지고 상장도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서 그대로 다시 투자자한테 이렇게 돈이 회수될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이제 내수 시장이 크진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뭔가 성공적인 게 보일 때 아예 차라리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스타트업을 쭉 끌어서 유니콘까지 성장시키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는 유니콘에서 뭐 상장을 하든지 해서 졸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그 금융구나 이런 데서 좀 경직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뭐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 관행이 바뀐다라는 거는 어떤 제도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미래 가치하고 지식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 물론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나오지만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개만 성공해도 굉장히 이제 나머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만 쭉 보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금방 미국을 추월할 거고 아니면 부정적인 것만 쭉 보면은 금방 망할 거고 이러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안 좋은 면만 쭉 골라놓고 나면은 아유 이제 큰일 났네 나라 망하겠네 이러고 또 긍정적인 것만 쭉 보면 아닌데 이거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겠는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걸 갖다가 좀 종합을 해서 봐야 되고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이렇게 종합하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걸 좀 같이 섞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보면 알고리즘 따라가요. 하나 딱 꽂히면은 한 길로만 쫙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다양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